잠잘 때 들려주는 미지노래 이야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없다. 양희은. 가요계에 떠도는 말 중에 가수의 첫 히트곡이 곧 그 가수의 팔자라는 얘기가 있다. 슬픈 사랑 노래를 히트시켰다면 실제로 그 가수의 사랑도 슬프게 끝나더라는 통설이다. 어쩌다 가수의 사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이 입을 모아 그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을 보면 그런 통계가 어슷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가 보다. 나의 첫 히트곡은 아침 이슬 새노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노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들었다. 19살의 여름, 나는 친구에게서 뭐뭐이었기에 라는 노래를 배웠다. 기타를 못 치면 간첩이라던 시절, 잡기 쉬운 기타 코드에다 노랫말로 곱고 쉬워서 단숨에 가사를 받아 적으며 그 노래를 떴다. 그 노래는 소위 캠퍼스의 자생적 히트곡이었고 대학가에선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취업을 마치고 음반이 나오기 전에 어렵게 수소문하여 노래의 원곡자를 찾았다. 나보다 2살 위인 김정신이라는 여대생이었는데 실현당한 친구를 위로하려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 내 음반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의 제목을 뭐뭐이었기에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바꾸어 달았다. 아침 이슬에 이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역시 금지곡 명단에 올라 각 방송국 심의실에 통보가 되었다. 이 곡의 금지 사유를 읽어보면 배를 잡고 웃었다.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가? 이것은 퇴폐적인 가사다. 정부 해당 기관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금지곡들은 들불처럼 번져갔다. 게다가 금지곡을 부른 가수인 나에게는 어떤 훈장과도 같은 특별한 의미가 주어졌다.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의 첫 히트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면 나 역시 슬픈 사랑을 할 팔자란 말인가?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일까? 글쎄, 사랑은 결국 소유인 걸까? 내 것으로 가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라면 사람을 내 것으로 가진다는 건 무엇일까? 대체 사람의 무엇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게는 첫사랑도 짝사랑도 있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무척 안타까운 설렘이었다. 나는 그들을 지금도 만나지만 예전처럼 얼굴이 달아오른다거나 심장 뛰는 소리를 들킬까봐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듯 시간의 강줄기를 타고 무덤덤하게 꽤 멀리까지 흘러온 것 같다. 첫사랑도 짝사랑도 까맣게 멀어졌을 즈음 나는 서울에서 남편을 만났다. 초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뉴욕에서 몇 번 스치듯 본 적이 있었다. 기분 좋게 상큼해 보이는 인상의 남편은 39살, 나는 36살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는 남편의 청혼을 받았다. 36살의 봄은 왠지 한 뼘쯤 허공에 뜬 기분, 온 세상이 찬란하게 보였다. 햇살바다 반짝이는 윤술 같았다. 그렇게나 눈이 부셨다. 아니다. 세상이고 윤술이고 간에 하나도 안 보였다. 오직 그 사람만 보였다. 그 잘 먹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늘어지게 자던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설레었지만 전혀 배고프거나 어지럽거나 헤매지는 않았다. 그렇게 눈에 콩깍지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서로를 내 사람으로 가질 수 있었다.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결국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을 위한 연습이었나? 그래서 결론은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랑 없다는 것이다. 내 노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두 남녀도 지금쯤 추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추억을 가질 수 있는 한 서로를 가진 것이니까. 그것은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둘만의 추억이었으니까.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가? 이것은 태폐적인 가사다. 라고 한 예전의 금지 사유가 얼마나 옳은 말인지 이제야 그 금지 사유를 알 것도 같다. 킹 박사와의 질긴 인연. 처음 그 양반을 만난 것은 1971년 6월쯤이었다. 오비스 캐빈에서 노래 품을 판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몇몇 잘하는 라디오 PD들이 이왕이면 음반을 내려며 킹 레코드사를 소개해 주었다. 세운상가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조심스레 찾아간 그날, 킹 레코드사의 박 사장은 비좁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내게 점심을 사주셨다. 초면에 어른을 뵙는 자리라 무척 쫄아 있었다. 너도 김추자 같은 가수가 될 수 있어. 내가 장담하지. 그 양반은 시끄러운 소리로 후루후 쩝쩝 순두부를 먹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 깜짝 놀라서 뜨거운 된장찌개를 꿀꺽 삼키다가 입천장을 홀라당 대었다. 사람들은 킹 레코드사의 박 사장을 줄여서 킹박이라고 불렀다. 킹박을 만나고 며칠이 지나서 아침 이슬을 녹음했다. 김민기가 기타 1을, 이용복이 기타 2를 맡았다. 배달된 찌개 백반으로 허기를 채워가며 줄다름의 첫 취입을 끝냈다. 김민기와 이용복이 가고 난 뒤 아무래도 시간이 빌 것 같으니 한 곡만 더 불러보라는 바람에 재수할 때 배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어설픈 나의 기타 반주에 맞춰 불렀다. 집에서 할 때보다 못 불렀다 싶었는데 녹음 기사는 좋아요, 오케이 하는 게 아닌가. 다시 부르면 안 될까요? 잘못 불렀는데. 아니 왜 다시 해요? 좋은데.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먼지바람이 부는 뚝섬의 개천길을 터덜터덜 걸어 나와 집으로 왔다. 그리고 음반의 표지에 실릴 사진을 찍고 뒷면에 노랫말을 직접 써서 회사에 갖다 주었다. 그 후로 나는 해마다 한 장씩 킹 레코드사에서 새 앨범을 내놓았다. 1971년 아침 이슬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1972년 서울로 가는 길 불나무, 1973년 신중현 작곡집, 1974년 내님의 사랑은, 1975년 한 사람, 1976년 들길 따라서 흘러간 옛 노래 크리스마스 캐롤과 성가집, 1978년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새 음반을 낼 때 킹박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1983년까지 킹박으로부터 받은 돈은 엄마의 두 번째 비잔치를 치르면서 신부님께 무이자 무기한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음반을 내기로 하고 받은 250만 원이 전부였다. 그렇다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 기간을 정한 것도 아니었다.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녹음실을 쓰고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르라고 내버려두는 자유가 좋았을 뿐이다. 아무리 히트감이라고 해도 부르기 싫으면 그만이었다. 킹박은 전적으로 나에게 선곡, 편곡, 녹음실 쓰는 시간을 일임해 주었다. 1978년 뒤늦은 졸업과 함께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취입을 끝낸 후 나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킹박은 진행 중인 어떤 일만 마무리 지으면 보너스를 겸해서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돈은커녕 킹박의 얼굴도 볼 수 없었다. 신문에 의하면 레코드 회사의 문을 닫고 미국으로 갔다는 말도 있었고 무슨 시행착오를 저질렀는지 골프장이며 제주도 귤 농장도 다 처분했다고도 하였다. 그 후 1981년 겨울 뉴욕의 한 식당에서 킹박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더듬더듬 말을 붙였다. 뉴욕서 콘서트를 하면 누가 몇천 불 준다는데 할래? 나의 대꾸는 간단했다. 상대하기도 싫으니 꺼지세요. 1982년 여름 긴 배낭여행을 마치고 내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도 킹박은 또 한 번 매달렸다. 좀 도와주라. 새 음반 내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빈정거리면서 돌아섰다. 1978년에 나랑 한 약속을 지킨 후에라야 그 다음 일도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모든 걸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갈 때는 언제고 왜 또 그러시는 건지. 암수술을 끝내고 석 달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내가 넉 달째 안 죽고 살아있는 덕에 다시 라디오 DJ로 일을 시작했다. 그 당시 내 음반이 시중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듣고 기함을 했다. 청계천 어느 레코드 도매상에서 양희은 암선고, 시한부 인생, 양희은의 마지막 앨범이란 플랜카드까지 걸어놓고 음반을 판매하고 있었다. 제법 많이 팔리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18곡을 쫌쫌하게 때려 넣은 엄청난 장사 속에 열이 받아 나는 물어물어 킹박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이라고든 당신 백가죽에 비계 끼게 해준 것뿐이야. 아예 나 죽는다고 써붙이고 팔아먹는다며? 나는 이 세상에서 킹박 같은 사람을 상대하려면
그 사람보다 더 큰 난리를 치든가 아예 불쌍하게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1978년 킹박이 안 지켰던 약속 때문에 약이 올라서 으르렁댔고, 킹박은 자기가 기억할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약속 운운하며 쪼아대니 정말 죽을 맛이라고 대꾸했다. 둘 사이에 말로 티격태격하는 것 정도는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설왕설래 끝에 1984년에 새 음반인 하얀 목련을 취입했다. 그 덕에 킹박에게서 역사적으로 두 번째인 돈을 받았다. 그 돈으로 13평짜리 시민아파트를 벗어나 화곡동의 36평짜리 연립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돈도 연립주택 중도금 날짜를 여러 번 어기면서 사정하고 구걸해야 조금씩 받을 수 있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그런 식으로 찔끔찔끔 받게 되니 나중엔 고맙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1985년엔 찔레꽃 피면, 한계령, 1987년엔 이별 이유 등 음반을 계속 만들었으니 피차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이였던가 보다. 1993년이 되었다. 저녁 설거지로 바쁜데 어느 한의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노구를 바꿔준다더니 곧 힘들게 옹알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킹박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15시간을 꼬박 바둑을 두었고 이상하게 몸살 기운이 있길래 그냥 감기인보다 했는데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다. 24시간 내내 따라다니며 간호했다. 간병을 하면서도 가끔 우라가 치밀어서 23년 동안 내게 돈을 준 게 딱 2번 아니냐. 등록금 없어서 고생할 그때 나를 조금만 도와주었어도 지금보다 더 근사한 대접을 받았을 것 아니냐고 꽥꽥거렸다. 킹박은 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대꾸조차 안 했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그런 킹박이 밉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킹박은 히트가 될 노래와 안 될 노래를 피부로 알아내는 놀라운 재주가 있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강병철과 삼태기의 메들리, 당시 청계천 도매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문세를 발견한 것도 킹박이었다. 대한민국 레코드 업계의 전설 같은 괴물 킹박은 아침 이슬 음반을 방송국에 돌리지도 않았다. 코터를 잡아 뽑으면서 사서 틀으려고 해,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방송국 자료실에 자료용 음반을 안 주는 레코드 회사 사장이 또 누가 있을까? 사람들은 목소리 큰 양은이가 킹박에게서 대체 어떤 대우를 받고 있길래 오직 그 회사만 지키고 떠나지 않았나 궁금해하였다. 하지만 내가 킹박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 우물만 파는 것이 내 직성에 맞기 때문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연예계에서 늘 크게 부딪히고 싸우면서도 킹박을 안 떠났던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그 무엇 때문이 아니다. 그저 내 궁뎅이가 질긴 탓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자신의 곡에 대한 저작권, 그것 때문에 정당한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죠. 킹 레코드사, 이 킹박이 이런지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예전에 문득 조용필 씨도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권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좀 베풀고 살면 말년이 좋을 텐데, 문득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가슴이 말하는 대로 없는 시간, 없는 것 함께 나누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 수고하셨습니다. 굿나잇.